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 대표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네오콘과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트럼프의 진정한 승리는 붕괴시키는 게 진정한 승리죠. 저는 진제일이라 그러고요. 카이다에서 책임연구위원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금호공대 초빙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이 핵심이 되는 사항이 히토류 거래하고 경제 파트너십 협약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을 좀 아셔야지 회담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5천억 불어치의 우크라이나 자원을 공동 개발 협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신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또 이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 모습을 과시해서 러시아하고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향후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라.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주면은 우리한테 안보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안보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과 사항은 이게 맨 먼저 트럼프가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젤렌스키가 먼저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24년 9월 27일 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찾아가서 약간의 보험을 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젤렌스키는 카말라 해리스를 위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보험을 드러난 것인데 근데 트럼프가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취임 나흘 전에 25년 1월 16일 날 영국의 스타머 총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간에 100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한 사항은 영국 사이트에 가면 있는데요. 그 체결 문구가 자세히 보면은 보통 협상을 체결하거나 하면 협상 내용이 그걸로 완전한데 그게 완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협정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 협정이 있는데 그 비밀 협정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을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리스 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 자기는 본 적 없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한테 주기로 했던 것을 영국이 가로챈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거절하다가 금년 2월 12일 날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키예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논의를 하는데 45분간 굉장히 언성 높이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서명을 하는 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고성 끝에 서명을 거절하고 며칠 뒤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서명을 약속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미넨 안보회의가 있었죠. 사흘 동안 열린 것인데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펜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 가서도 서명을 안 했어요. 사실은 계획된 순서는 뭐였는가 하니까 협상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벌 오피스에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협상 전 기자회견장에서 설정 끝에 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때까지 했던 행적을 보면 처음부터 서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상 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한 40분 동안은 Q&A 위주로 30분 동안은 서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쭉 보면은 안보 제공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거듭되지만은 트럼프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이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유럽이 많이 해줬다 그러고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적게 해줬다는 식으로 약간 애들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때 또 우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안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렌스키가 거기에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 협정을 서명해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푸틴이 과거부터 어겼다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미न्스크2 협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न्스크2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고 사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데사에 관한 질문이 왔을 때 트럼프가 오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데사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 말 끝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말을 끊습니다. 말을 끊고 우크라이나 와보시라 활기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정도의 공방전 말고는 처음에 잘 가다가 1차 설전이 벌어지는 게 젤렌스키가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질문 형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4년에서 2022년까지 푸틴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휴전 협정 외에도 위반하고 뭐 그런데 지금 어떤 종류의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의 말을 공격을 해요. 공격 끝에 퍼스트네임도 부릅니다. JD 그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약간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외교는 당신 나라의 파괴를 끝내는 외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설전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할까? 러시아가 거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은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금방 2차 설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선에서 병력 부족으로 강제 징병을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감사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와서 감사하다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한번 와봤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투정 비슷하게 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외교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벤스가 실제로 여러 장면을 봤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님은 사람을 데리고 좀 프로파간다 투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병력 보충에 문제 있다는 걸 동의하지 않느냐.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말을 꺼내는데 그때 약간 욕을 해요. 욕을 한 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러시아어로 암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걸 입모양만 보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됐죠. 백악관에 와가지고 당신 나라의 파괴를 막으려는 미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 있고요. 또 이제 젤렌스키는 전쟁에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은 큰 좋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미래에는 느낄 것이다. 신의 축복이길 바란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뭔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내러티브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에 유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점령할 거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그 내러티브를 미국 대통령한테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상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끼어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 당신은 지금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느낀다. 당신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나쁘다. 이거는 당신의 이 위치에 오기까지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리고 카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갬블링을 하고 있고 3차 대전을 담보로 갬블링을 하고 있다.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끝냅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그 전날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으로 내일 있을 회담 내용을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있고 우리는 미국과 합의를 위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평화와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미국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생명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를 만날 것인데 미국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에 힘이 필수적이다. 평화로 가는 길에 힘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트럼프의 캐치플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상당히 맞추기도 하지만 압축적으로 목표가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전부터 분명히 한 점은 뭔가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어떤 안보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종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처음부터 양립 불가능한 거,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옵션도 없는 젤렌스키가 왜 방문했는지 이유가 굉장히 불명확하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세력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이 젤렌스키에게 그냥 가서 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주장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선을 추구하는 거죠. 협정을 맺고 나면은 종전되고 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경우에 러시아가 이미 이제 종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미국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협정을 했을 때 협정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 한 장 가치에 잉크 무게 한 장 가치밖에 없는 거다.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이 협정은 반드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서 이 협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은 푸틴은 미국 대통령 누구도 못 믿지만 트럼프한테는 약간의 신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때까지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 약간의 그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실마리를 있는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드를 사실상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카드를 강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전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상 이렇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는 뭐 다시 협정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명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서명하지 못할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영국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같은 걸 가지고 두 번 파는 꼴도 되기도 하고 여튼 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 대한 러시아, 유럽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럽 언론은 뭐 대부분이 젤렌스키를 지지를 하죠.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가 나토와 EU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오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입장이 전혀 안 바뀐 상태고요. 그걸 이제 트럼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희생자고 그리고 3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하기로 한 걸 앞으로 계속하자 이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지만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여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건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쪽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폴란드도 동의를 하고 캐나다와 호주도 동의를 하고요. EU에 대해서도 EU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쭉 많지만 다 지지를 하고 딱 한 나라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의 빅터 오반입니다. 강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약한 사람은 전쟁을 만든다. 지금 트럼프는 강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을 계속하지 않은 이 유럽의 지도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헝가리의 빅터 오반은 왕따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머하고 젤렌스키가 바로 다음 날 바로 돌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하고 뭐 젤렌스키는 찰스 왕도 만나고 그랬죠. 찰스도 만나고 국왕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 사무총장인 리트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관계 회복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싸움을 약간 말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토하고 미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은 이제 민간 기구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중재를 좀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정도이고 대부분은 유럽에서는 젤렌스키를 다 지지하고요. 헝가리 빼놓고는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서방 언론에 대한 의견을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틀린 것이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구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기는 쪽은 무언가를 넣고 지는 쪽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에 불리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익에 좀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계속되면 젤렌스키는 더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협상 대상은 지금 병합한 4개 주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무장화, 탈나치화, 안전보장. 안전보장, 우크라이나도 안전보장이지만 러시아도 안전보장을 원해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그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토를 대체하는 국경과 안보 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이제 푸틴의 주장입니다. 현재 나토는 미국과의 약속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뭐 나토가 해결도 안 되지만은 또 러시아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게 나토 헌장 5조가 자동 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나라들 나토 32개 나라가 온데 있어가지고 뭐라도 조금 벌어지면 러시아한테 다시 공격하겠다는 거니까 러시아는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담 직후에 푸틴이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 강성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TV 토론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군 장성들 위주로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리고 뭐 강성파들은 그 외에도 민족주의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4개 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협상의 하한선은 뭔가 그러니까 드니프로가 오른쪽은 다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사나 오데사 항구, 오데사 옆에 니콜라예프 항구를 포함해서 노보러시아 전체하고 그 위에 있는 키예프 옆에 있는 카르코프까지 전부 다 가져야 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그리고 키예프의 반데라 네오나치 마이단 정권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해서 이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견이 좀 갈립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몰아낼 것인지 섬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은 수천억 불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과거처럼 자신을 속일 것으로 생각한다. 속였다는 것이 뭔가 나토 동진 약속을 어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우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과 트럼프 미국도 이분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문이슬 속아서 너무 양보할 가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을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협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좀 잠잠했던 그 러시아의 올리가들 과도 재벌들이 힘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국적인 러시아인들의 힘이 약화될 거다. 이제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러시아 반응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아닌데 엑시오스라는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한 우호적인 조치를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무부가 미 재무부에 대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완화 가능한 대러시아 제재 식별을 요청을 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대러시아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공세를 중단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흑색 선전 같은 건 전쟁 당사국이다 보니까 했던 거 그런 거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거를 치르라고 백악관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러면 젤렌스키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모스크바 행동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를 했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16개국에 반대해서 약간 격세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완전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고 실제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가 크게 틀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는 일단은 트럼프한테 첫 번째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네오콘과 전쟁 중이고 국제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든 일단 중단해버리고 에너지를 국내 문제에 쏟고 싶은 거죠. 네오콘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파괴하는 원흉이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제1적으로 지목하고 지금 막 부수고 있습니다.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서방 전체가 사실은 글로벌리스트가 장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글로벌리스트라 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각국의 정치 지도부와 국민들 간의 괴리 현상이 서방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를 보시면 EU의 수장은 비선출직이거든요. EU의 집행위원장이나 EU의 외교부장 이런 것은 EU에 있는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한 나라인데 비선출직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각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각국에서 국민들이 반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점차 권력을 잃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내 정치를 장악하는데 예를 들어서 헝가리의 빅터 오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총리도 되고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계속 왕따를 시키고 있고 루마니아 대선을 지금 무효화했죠. AfD 독일 정당은 이번 선거에 2등을 했는데 타 정당들이 전부 다 연정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연정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1등이 지금 26%를 얻었고 2등이 20%를 얻었습니다. 그 밑에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를 얻었는데요. AfD를 타 정당이 다 거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AfD에서 총리가 나오려면은 50%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걸 독일 선거에서 50%를 얻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정치도 장악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에 민주국가는 상권 분립을 하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의 가장 역한 연결고리인 사법부를 공략합니다. 입법부는 정당이 있고 행정부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치면 사법부는 사실상 개인 판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공략하기가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고 있고 USAID나 NED 같은 조직을 통해서 글로벌리스트의 세계 장악을 숙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트럼프가 파괴 중에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의 정당이고 각종 이제 가치 파괴 행위를 했는데 그 대상은 주권 약화가 목표예요. 주권 지키는 세력들이랑 좀 보수 세력이고 진보 세력은 조금 약하더라도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가치 파괴 행위가 LGBTQ 뭐 이런 것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꽤 오래됐습니다. 20-30년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러우저는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나약한 대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러우 대리전의 숙주가 된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를 써가지고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하기 위해서 대리전을 얻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완전 황폐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루빨리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을 극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럽 권력은 글로벌리스트를 장악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그 하수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사실 우크라이나의 권력을 장악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꼭두각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패전에 가까운 상황 아닙니까? 미국 자기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외국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나라는 딴 세력이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조금만 재난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외국 방문 중에 있다가도 극복 귀국을 합니다. 인명피해가 몇십 명 수준이 나더라도 큰일로 생각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루에 뭐 1,000명씩 2,000명씩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이 몰리는데도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그 말은 젤렌스키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는 딴 세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꼭두각시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이제 큰 족쇄이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인식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 트럼프의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잘 드러낸 게 아젠다 47이라고 선거를 하면서 만드는 공약 같은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우전은 역사상 세계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핵 강대국 간의 세계적인 충돌은 핵 아마겟돈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지체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한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콘과 세계주의자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딥스테이트를 해고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나토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저 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나토가 물리적으로 슬슬 빠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첫 단계고요. 그리고 외교기관은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세계전쟁을 유도했다. 이거 옛날에 음모론자나 하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벌써 2023년 4월 달인가 자기 대선 출마하면서 만든 공약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 대표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세계주의자, 글로벌리스트라는 그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과 피와 재산을 낭비하여 해외의 괴물과 유령을 쫓는 반면 국내에서 일으킨 혼란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국내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뭔가, 그러니까 이 세계주의자들이 미국을 숙주로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국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력들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병들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쫓아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저도 이야기를 지난 3년간 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음모론자로 취급받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아젠다 47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트럼프의 확고한 인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인식이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경우는 굉장히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단 러우 전쟁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겨봐야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 핵 강국 러시아와의 전쟁은 승리 방법이 없다. 결국 공멸하게 된다.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핵을 쏠 것이고 그럼 다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코 그 승리를 달성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느냐, 무모하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보면 진정한 승리는 대리전을 유도한 글로벌리스트를 붕괴시키는 게 진정한 승리죠. 사실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히터류 파트너십의 숨은 의미는 영국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미국의 혈세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광물권을 가지고 좀 다투는 형국이 되어 있죠. 겉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러시아와 미국은 보완 관계에 있거든. 하나는 자원 강국이고 하나는 기술 사업 강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약점은 뭔가, 이게 기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숙주가 저항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군대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빠지고 유럽 군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면 유럽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분명한 건데,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게 엄밀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언론이 내는데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냉철하게 지금 군사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의 러우전을 하기에는 거의 부족한 형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도와줘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러시아의 소모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저것도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음에 이 부분에 한번 다룰 건데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이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정예병은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비유하면은 절로 자본마상을 다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면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그게 벤스 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전략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전략이고 너희들 막연히 희망하는 것은 그냥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자세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미국의 향후 스탠스는 이제 크게 봐야 될 것이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인데 이미 지원 중단을 했죠. 만약에 젤렌스키가 서명한다면은 러시아하고 종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선의 붕괴를 방지할 정도로 기본적인 지원은 할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걸 지원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협상 카드화가 됐습니다. 이미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스위치가 끄떡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쟤도 하나 카드가 생겼구나. 우리를 약간 괴롭힐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러 간에 이미 큰 방향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그리고 종전 형식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이미 미국에 수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 이전으로 복귀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한 상태고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아직까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 결과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유리한 상태에서 종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첸군 남장 카디노프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종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고생 끝에 이제 겨우 땅 좀 먹으려는데 한다는 것이고요.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아주 미수복한 땅, 그러니까 4개 주 중에서 아직 미수복한 데가 있어요. 이걸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군사화, 그러니까 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두 가지 목표가 하나가 디밀리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이 디나치피케이션인데 이 두 개의 문제는 이미 2022년 3, 4월에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하면서 확정한 게 있습니다. 서명은만 안 했지 확정한 게 있는데 그게 이스탄불 프로토콜이라 그럽니다. 이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병력을 8만 5천 명으로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가진 미사일의 사거리는 40km로 제한한다 이런 것 등이었고요. 탈라츠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잘 없으니까 그때 뭐가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문제는 탈라츠와는 발본 세거리 불가능하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법제화 요구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에 대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큰 이슈는 전후 유럽의 안보구도 그리고 세계 안보구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동의를 한다면은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죠. 소위 말해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성전 행사에 참여할 거다. 사실 저 이야기를 제 상상 속에서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보도 형태로 나오기도 하던데 왜 그런가 저 안보 구도가 논의가 되면 중국이 빠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2차 대전 후에 종전이 될 무렵에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모였던 그런 것 같은 형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식이고요. 만약에 유럽이 현재 태세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지금 막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군을 보내면은 미국은 그대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묵인 하에서 나토에서 미군을 뺀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죠. 그럼 유럽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선택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선언만 안 했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미국이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전 협정은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에서 열린 대화의 시작이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에 열린 회담은 여기서는 6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라브로프가 나와서 하고 루비오가 나와서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알려진다는 것은 카드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하고 유럽의 안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도 협상 안 하는 거거든요. 정전 계획이 없고 계속 전쟁을 한다. 그래서 플랜 A밖에 없습니다. 플랜 A는 계속 전쟁에 경제를 망가뜨린 거고 플랜 B가 없고 플랜 A 성공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 플랜 A밖에 없는 거죠.
그 유럽의 지도부가 사실은 굉장히 무능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고 아무도 큰 전쟁을 기획할 어떤 전략가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폰데라이언 산부인과 의사 출신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냥 군사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전략, 작전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마치 전선이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전 차원에서 막 선전전 차원에서 나왔던 러시아군이 뭐 100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게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을 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안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대해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일어난 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요구하지 않았던 전후의 유럽의 안보 구도나 세계 안보 구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걸로 전쟁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안에 대해서 미국의 중재안은 뭔가니까 빠른 종결을 요구하고 만약 빠른 종결을 하면 종결은 가능하지만은 종결 후에 정리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DMZ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현재로는 자연적인 경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슥슥슥슥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DMZ가 255km, 155마일인데요. 그게 우리 국토에 보면 허리가 가장 잘록한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양쪽에 4km씩 우리처럼 한다 치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남북 합쳐가지고 거의 200만 군사력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짤막한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양쪽에 군대가 적게 있을 건데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도 DMZ 북한이나 남한이나 거의 60-70%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그게 힘들죠. 그래서 자연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드니프로 강이 자연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조금 더 진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미국에는 저 부분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중재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재하기 힘든 그 어떤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후 유럽의 안보구도나 세계 안보구도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가 요청했지만 그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 미국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럽의 상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이 2026년을 쉽게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러우 전쟁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를 탈취하기 위한 서방의 대리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고 경제 제재를 했어. 그리고 반러시아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면은 러시아 국민들 살기 힘드니까 내부의 저항이 일어날 거고 반전하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된다. 이게 이제 서방의 이때까지 시나리오. 그런데 이 전쟁이 서방의 내러티브 전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반러 여론 조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전황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도발에 대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오해를 조금 해소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해 나간 그런 전쟁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도 온다 이런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것은 젤렌스키가 아닌 네오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폐쇄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 사실상 불법 대통령이거든요. 임기가 지났어요. 임기가 지났는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게 합당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을 법률로 위반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사실 독재자가 아니고 장기 집권하고 있을 뿐이지만 선거를 거쳤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작년에 5월달에 지지율 88%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하여튼 독재자고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따지면 나는 모르겠고 뭐 어쨌든 그런 식이죠. 그런 거고요. 러시아는 영토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원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 자원이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투자하는 거 환영하고 러시아에도 히토류가 많지만은 러시아는 사실 정제품으로 따지면 순수입국이에요. 그걸 개발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미국 업체가 들어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자원 이야기 러시아에다 굉장히 많다 와서 하면 된다고. 우크라이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쟁의 이유가 핫트렌드 이론이라고 맥킨더가 이야기하는 20세기 초에 이야기한 그 이론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론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방의 약탈 자본이 러시아의 자원을 강탈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90년대 시절에는 사실 성공했어요. 무능했고 부패한 러시아를 그때는 옐친을 누가 공격했는가 그러니까 자본가들 올리가크가 공격을 했고요. 또 한쪽에 공산주의자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에 공산당이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을 이렇게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가 자본가하고도 엮여 있지 않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면서 옐친이 푸틴한테 권한 대행을 시키면서 세이브 러시아, 러시아를 구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실제로 서방 자본들이 들어와서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당했고 러시아도 90년대 당하다가 푸틴 들어가 그걸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올리가를 통제하고 서방의 약탈 자본을 통제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좀 부유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서방 약탈 자본이 이거 뺏긴 것을 다시 탈환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데 우리 국민들 의식이 보면은 2011년 전쟁 1년 전에 그 한러 수교 30준을 가지고 의견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한국과 러시아 국민의 양쪽에 대해서 모두 중립이었고 향후 협력을 하자는 지지 비율이 높고 각 관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전쟁 이후부터 인식이 왜곡되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극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한국의 인식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계 중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영국 다음으로 낮은 꼴찌 3등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떨 거냐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라는 인물이 한국에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은 젤렌스키는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젤렌스키의 정확한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 맞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유태인이 아니죠. 이 사람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인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태계를 믿냐 안 믿냐인데 이 사람 부인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자기 아들, 딸, 자녀들도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유태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유태인으로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태인이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태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부모가 유태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분명한데 그렇고요. 이 사람이 러시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우크라이나 말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9살에 대통령 출마하면서 우크라이나어를 배워가지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뉘앙스가 이렇게 당기는 그런 대화는 못합니다. 말은 잘 하지만은 정말 진하게 이야기할 때 써야 될 그런 표현은 잘 익숙하지 않죠. 일단 젤렌스키는 만들어진 인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인물을 리크루트할 때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굉장히 무능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요. 대표로 바이든, 해리스, 숄츠, 폰데라이언, 베어복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에 무관한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딥스테이트가 좌지우지하기가 쉽죠. 젤렌스키는 실제로 전쟁 종식을 그때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종식을 공약으로 70%율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계고 전쟁을 종식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돈바스 내전을 그때 당시 2019년도니까 한 5년 정도 계속하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뽑아줬죠. 그런데 바로 네오나치의 협박을 받고 굴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네오나치다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지기가 쉽지 않고요. 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도의 인물이 강력하게 독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뭐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걸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자기 의지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극우 나치가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드미트리 야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극우인 라이트 섹터의 대표를 했고요. 대중적인 인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선거에 한번 나와가지고 1몇 프로 당선돼가지고 11위 하고 끝났어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 일선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행동대장입니다. 극단적인 행위로 권력을 장악하고 대중적인 인기는 없는 권력 장악을 굉장히 악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젤렌스키가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에 언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언론 인터뷰 기사가 그 웹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신임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자리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것이다. 대통령 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주인인지 뻔하죠. 젤렌스키가 뭐 네가 어떻게 해서 선거에서 당선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조종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젤렌스키가 뭐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러우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죠. 피할 수 있는 전쟁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설계자라 해서 제가 제 블로그나 다른 데서 이게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사진의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전부터 드미트로 야로시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저 인물인데요. 저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빅토리아 놀랜드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사람 각자 맡은 데서 하는 거. 저기 보시면은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의 소장이 kimberly K. 건이 둘이 동서간입니다. 그래서 W가 무슨 대단한 뭐 싱크탱크고 이런 거 알지만 사실 이게 전쟁을 위해서 만든 선전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기에 퇴역 장군들 몇 사람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네오콘이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드미트리 야로시가 움직이고 있고, 젤렌스키는 거기서 무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5월달에 젤렌스키가 취임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 24일입니다. 저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나도 비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림과 돈바스에 대해서 수복을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즉 크림은 이미 2014년도에 러시아에 합병된 상태고 국제적인 공연을 못 받았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돈바스에는 내전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수복을 하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은 즉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죠. 저게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러우전의 시발입니다. 저게 내려졌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저 결정을 했던 게 가장 큰 것이고, 저 결정을 한 걸 자세히 보시면은 2021년 3월 24일인데 이거는 이제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기 때문에 2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계속 막고 있다가 바이든 사실은 전쟁해라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통령이니까 거절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사이에 이제 협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협상을 상당히 진척했다가 4월 2일 날 보리스 존슨의 말을 듣고 협상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돼. 러시아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협상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빨리 겁주면은 협상할 거다. 협상을 하면은 끝내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진행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전쟁을 강화하기로 하니까 협상은 거기서 중단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했던 그런 걸로. 그래서 두 가지를 젤렌스키가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물리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상황은 저렇고요. 결과적으로 나라가 절단나고 1,000만 명 이상이 도피돼.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이상, 저게 뭐 100만 명도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런 사람이 전사하고
제일 값나는 땅을 손실을 해버린 거고 면적 기준으로 20%지만 가치 기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명도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게 실책이라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 게 뭔가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그러지만 러시아는 사실 정당성을 확보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전혀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규정인데 이게 과거에 르완다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청소 때문에 이제 세계 정상회의에서 만든 것인데 거기서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나 인종 청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기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다. 첫 번째 책임의 기둥이 그 국가고요. 그런데 돈바스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한 8년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있는 자기 국민이죠.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러시아 인종에 대해서 인종 청소를 한 거거든요. 10,000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책임을 위반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개별 국가가 보호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협정을 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걸 가입한 거죠. 근데 계속 이걸 위반하니까 이제 두 번째 기둥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사건을 다 나열하면은 러시아가 러우전을 시작한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 했거든요.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푸틴 자체가 법률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특히 2022년 2월 16일 날, 즉 전쟁 개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돈바스에 대한 포격 횟수가 몇십 배 증가합니다. 그전에도 뭐 한 하루에 10번, 20번 있었지만 나중에 1,400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도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가 그 돈바스 자치공화국하고 루안스크 자치공화국, 도네츠크 자치공화국 그때 두 대표들 간에 그 자치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상호 지원 협정을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조약도 만들고 그걸 비준하고 해가지고 합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제일 빠른 시간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인종 청소 사태에 개입한 거죠.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선전포고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독재자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젤렌스키는 독재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독재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제1야당을 폐쇄하고 당수를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회사를 압수했어요. 투옥을 해버렸죠. 나중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하면서 이 사람 빼돌리가 러시아로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뭐 푸틴하고 좀 친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야당 성향의 TV 채널 3개를 폐쇄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정교가 있거든요. 정교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주교도 잡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를 탄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독재자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의 독재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공인은 아니지만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야당을 폐쇄까지 하진 않고 뭐 당수를 둔 적은 있죠. 야당을 하기야 전두환 때는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당되고요. 그러나 종교를 폐지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우리 있는데 불교는 안 되고 기독교는 되고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정교를 폐쇄했는데 카톨릭이 정교를 탄압하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TV 채널 폐쇄도 언론사 통폐합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TV 채널 폐쇄까지 있었는지 하나 있기는 있었네요. 그런 우리 독재자들이란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죠. 전임 포로셴코, 자기하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겨루었던 포로셴코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항하는 사람 모두 투옥했어요.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 대선이 치러지면은 대선 후보들 다 해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국내에서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뭐 될 만한 사람 잡아가니까 젤렌스키가 뭐 그랬겠어요. 그 밑에 있는 네오나치들 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러시아하고 협상을 금지한 입법을 했어요. 그리고 협상하면은 잡아갑니다. 국회의원이 협상 이야기했다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투옥된 경우도 있어요. 부정부패는 하도 많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도 숨길 수 없으니까 부정부패 그만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정도로까지 심했고요. 지금 총사령관이었던 잘루즈니 다음 대통령으로 아마 서방에서 대체할 거라는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잘루즈니가 인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사령관은 항상 인기가 높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미국 대통령도 2차 대전이 끝나고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에 의해서 임기를 계속 연장해서 집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독재자일 뿐만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근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전선이 많이 붕괴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여기에 빨간색 원에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주력이 수자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저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 외에서도 이제 외곽에서 다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격전이 일어나는 데가 파란색 동그라미들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고 러시아 깃발이 있는 데서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을 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도 여러 군데 있죠. 저기에서 제가 노란 화살표를 넣어놨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게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되는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그 주요 고속도로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로 들어오는 저 도로가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는 보면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중간에 도로가 있죠. 이것은 뭔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 지역에서 서로 간에 보급이 깨지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해야 될 그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디에는 이런 탄이 필요하고 어디에는 저런 탄이 필요하고 어디에는 어떤 물자가 남고 어디에는 모자라고 하면 서로 교통해가면서 그걸 하는데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자가 한 군데 이렇게 많은 데는 계속 많고 모자란 것은 계속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데서는 작전 효율이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우선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것뿐 아니고 그나마 어떤 경우는 전방에 막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진 BL이라 그럽니다. 기본 휴대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데 위에서 가고 있는 서쪽 방향에서 오고 있는 것은 이미 사실상 차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남서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는 저 고속도로는 현재 러시아군이 사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격 통제라는 것은 뭔가 그 길로 어떤 보급 차량이 지나가면은 화력을 투사해가지고 거기를 하나하나 잠재울 수 있습니다. 드론이 될 수도 있고 포격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드론을 쓰겠죠. 그러면 드론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투사할 수 있는 대드론 전력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문제는 뭔가 일일이 다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물리적 통제를 하면 저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가가지고 실제로 군대가 들어가서 도로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어오면 검문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통과를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는 쉬운 겁니다. 날씨가 관계없이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통제까지는 못 갔고 물리적 통제는 저기 한 5km 남았다 하기도 하고 뭐 여튼 부분 다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갑자기 이제 보급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봉쇄된 상태다. 뭐 2만 명이 봉쇄된 상태다. 이런 리포트들이 막 오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 안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번 제가 출연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가장 큰 변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4월 달에 거의 저기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조금 급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 전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북 쪽에서부터 서남 쪽으로 니은자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쪽입니다. 북쪽은 지금 파란색과 하얀색이 겹쳐져 있는 지역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러시아가 저 영토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인만 못 받았을 뿐이지 러시아는 저게 러시아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가 조금 더 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큰 지도로 보여주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원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오스킬 강이라고 드니프로 강에 지류가 있는데 그 오스킬 강에서 도하를 해가지고 뭐 수색 부대나 이런 데가 도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교나 이런 걸 해서 장비를 옮겨야 되죠. 근데 장비를 옮기는 데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제대로 못 옮기고 그래서 그 안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공방전을 하는데 약간 일진일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러시아가 진격했다가 그 다음날 뺏겼다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약간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아마 3주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약간 쿠피안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우크라이나에 탈환하고 이렇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런가 하니까 크게 보면 다 도시 지역 작전이거든요. 농토가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도시가 하나 나타나고 뭐 도시라 할 수도 있고 시골이라 할 수도 있고 촌락 같은 게 하나 나타나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지형지물이 있고 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만나면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이제 들어가서 속도를 늦추고 사람을 찾아내고 뭐 부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가 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는데 이쪽으로 간 동안 약해지면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도시 지역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 좀 굉장히 성기지만 도시 지역 작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땅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확 드러내기 전까지는 적의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 매복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쪽에는 거의 폐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거의 뭐 가루가 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소모전을 하고 있죠. 어쨌든 뭐 지금 저기 이제 카르코프 지역인데 그쪽에는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 와서 돈바스 지역은 차서브야가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 거의 교착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교착 상태인데 조금씩 이제 러시아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진척을 크게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떤 도시가 공급도시나 이런 걸 만나면은 굉장히 작전하기 힘드니까 그런 상태로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포크롭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포크롭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가 포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것에 이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포위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포크롭스크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남쪽에서는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 지난번 출연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고 오른쪽은 어제 영상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약간 러시아가 좀 중간에 있는 저기가 지금 쿠라코바의 지역이고 안드리프카를 가고 있는 지역. 안드리프카 쪽은 거의 점령을 했고 그 밑에 이제 콘스탄티노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일진일퇴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기는 전세가 러시아군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그 라인을 왼쪽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은 라인이 지금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지금 드니프로하고의 주 경계거든요. 주 경계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국경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저 땅이 러시아 땅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 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서 이걸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우크라이나 인정 안 해주고 있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가 수킬로 남은 데도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와 있습니다. 저기를 이제 지금 사수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확 뚫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도로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방어선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격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걸 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수를 한다는 것은 사수에 실패하면은 많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지만 서서히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파로자나 헤르손 지역에는 교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 드니프로 강이라는 큰 강 때문에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이미 과거에 전쟁이 끝났고 22년 9월에 수로비키 라인을 강북에 있던 러시아군을 이렇게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때부터 잘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강으로 건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포크롭스 지역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거꾸로 가가지고 저걸 공격할 걸로 예상되고 드니프로라는 지도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니프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엉키는 데니까 저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3도시입니다. 공업도시고 하니까 저기를 먹으면은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뭐 저기를 먹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큰 도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인원 손실 추세가 좀 감소해왔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 때 이게 이상 난동 현상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원인으로 제가 가설을 들었던 게 우크라이나군이 실편성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더 적게 희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소 추세가 일정하게 보이다가 최근에 2, 3주 사이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저 표시에는 빨간색 선으로 만든 밴드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로 인원 부족은 벌어지고 벤츠 부통령이 거론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두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0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한 1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황을 요약드리면은 장비 손실은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비해서 추세상으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드노르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그래프니까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원 손실은 3주 전에 비해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보충 속도보다 손실 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선에서 병력 부족으로 러시아군이 쉽게 진지를 점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전선 이동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난동으로 기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추운 곳이 크루스크 지역은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는 전선이 활발합니다. 근데 쿠피안스크, 카르코프에서는 좀 활발한데 그 밑에 남쪽으로 가면 활발하지 않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쿠라코우의 안드리프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크루스크는 활발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느린 상태고 북쪽은 조금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평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4%밖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간 희화화되죠. 근데 키예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소시올로지 그 키스라는 기관인데 이게 여론조사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데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USAID가 자금 지원한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뭐 이게 다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기에서는 2월달 지지도가 57%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계속 이제 트럼프 측 반박을 하고 있는데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제5열 핍스 칼럼이라 빨치산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 때 끌려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밖에서는 뭐 뉴욕 이런 데서는 우크라이나 깃발 메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 끝까지 해라 그러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부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밖에서는 전쟁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내부 민심도 비슷한데요.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은 뭐 탈영뿐만 아니고 전장 이탈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영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방어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요새화가 돼 있는 참호 같은 걸 쉽게 탈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새화가 돼 있고 잘 돼 있다는 뜻은 뭔가 요새를 상당히 잘 튼튼하게 갖춰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놔가지고 요새 폭격을 맡아도 그 안에가 안전하게 이렇게 지하화되고 이런 데를 많이 해놓는 데다가 그 안에 보급도 많이 적재해 놓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정도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네오나치는 계속 싸우겠다 그럽니다. 협상해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막 싸우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후방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직접 싸우는 것은 자기 죽음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싸우느냐는 것이고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민심은 사실 조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휴전을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는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한다고 러시아가 하겠느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조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항복에 해당된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드니프로 이북에 이제 헤르손, 자포로지아 그것도 러시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휴전 협정한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인원 손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원 손실을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막 80만, 90만 발표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오랫동안 3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황하고 안 맞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저는 BBC에서 하는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여튼 그렇고요.
그렇고 국민들에 대해서 종전 협상을 희망하는 비율을 작년 11월 25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휴전 이야기를 막 꺼내고 이럴 때 우크라이나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11월 25일 날 조사하니까 52%가 가능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다시 또 문맥을 바꿔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빠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참가 없는 평화협정은 반대한다는 게 91%가 나왔습니다. 국민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내부 민심을 보면은 빨리 끝내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안 그러고 있고 국민들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내러티브 전을 더 이상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내러티브가 거의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 전쟁의 거의 모든 면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왜곡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폭로가 되어 버렸어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USAID하고 NED를 해체를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그게 자금 지원 관계가 확인돼 가지고 서방 언론에 그 전황 보고나 이런 걸 위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쓴 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서방 언론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프로파간다 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이 논조를 바꾼 건 아닌데요. 서방 언론을 사람들이 안 보고 대체 언론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실이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방 언론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뭐 서방 언론을 그대로 나르는 경우도 많네. 그걸 믿고 있는 것은 약간 지금 시대 대세하고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거짓말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째 보면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지를 하면서 USAID를 즉 해체 수준으로 가져갔죠. 저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우크라이나가 순전히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고요. 그 이제 기존 언론도 스탠스를 바꿀 겁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돈 주지 않고 하니까 저 사람들 이야기 들어야 될 게 없으니까 지금 출구절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정도고요. 전장의 현실은 전쟁 지속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대안이 없는 식으로 플랜 A를 가지고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전쟁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걸 종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쨌든 미국의 향후 발전의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부딪혔던 것도 형식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주고 갔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논조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가 사실 보면 크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꼴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거의 얼마 못 버팁니다. 거의 이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원, 장비, 물자인데 인원은 거의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장비, 물자는 지금까지 한 것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쓸 거 오늘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몇 달치씩 주니까 있긴 있지만은 탄약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군 생활하신 분들은 특히 포병 같은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급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약을 내가 소모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소요 보급률이라는 게 있고 통제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 보급률은 전쟁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내가 맡은 지역에서 한 500발을 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500발이 소요 보급률, 통제 보급률은 그런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탄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사령관이 통제 보급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필요한 걸 아껴 써요. 꼭 필요한 때만 쓰는 거죠. 나머지 피해는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작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만약에 소요 보급률대로 만약에 작전을 해왔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통제 보급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00발 쏴서는 지금 100발, 50발 이렇게밖에 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전장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화력전을 못하면은 그 앞에 일선에 싸우는 그 보병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일선에서 서로 간에는 큰 경계에서 우리가 줄친 것도 아니니까 가서 보고 위력 정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적이 어디가 있는지 보고 혹시 저기 숨어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제압도 하고 보통은 보병하기로 제압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화력이 별로 없죠. 그 대신에 정확하게 어디가 있는지를 알죠. 그리고 가서 바로
그 좌표를 찍어주고 나옵니다. 그럼 포병을 때리죠. 포병을 때리면은 거기에 있는 진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10명이 있어도 지금 한 7, 8명은 어떤 식으로든 도망가든지 피해를 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를 한 10명이 가서 2명을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실제로 일선에 싸우는 사람은 비슷해요. 근데 이 화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화력이 때려주면은 내가 싸우는 사람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든지 어쨌든 죽든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먹고 들어가는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치면은 탄약이 없으면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군에 2명이 적에 10명하고 싸우는 상황이 모든 전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 겹쳐 일어나면은 이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해주겠지만은 미국하고 같이 해줬다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을 두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리고 풀로 지원했을 때도 나토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것이 4배가 많았거든요. 나토 전 국가가 32개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에 3개월마다 생산한다고, 그게 서방의 평가였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주 전에 이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간에 이제 변화된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3주간의 전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 3, 4월 중에 크루스크 지역에 큰 폭의 변화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의 파행으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었는데 어째 보면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단합해서 싸웠다 치면 지금은 미국이 거의 빠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황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그 땅의 현실은 러시아가 협상에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은 러시아가 유리한 것은 앞으로 당분간 맞을 거고요. 군사력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전 협정 자체가 서방에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래 간의 협상은 굉장히 진전될 거예요. 서로 간의 아젠다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을 계속 할 거로 예상되지만 전쟁에 미칠 영향은 아마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유럽도 이제 플랜 B를 만들어야 됩니다. 플랜 B를 만들어야 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태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지금까지 유럽이 그냥 계속 전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정보가 지배해가지고 전황의 변화나 내러티브 붕괴가 있었는데 이 사실이 지금 상당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전파가 인식이 개선돼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힘인데요.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음모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 보시면은 글은 좀 길게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석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잡성은 가미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정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